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유벤투스에게 호날두가 성공적인 영입이었는지, 그리고 호날두를 활용하면서 유벤투스는 전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벤투스는 호날두를 영입한 이후부터 리그에서 2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지만 리그컵에서는 8강과 결승전에서 탈락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8강전과 16강전에서 탈락했습니다. 호날두라는 최고의 선수를 영입한 것 치고는 꽤나 아쉬운 성적이었는데요.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리그컵에서는 결승전에 올라가 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유벤투스보다 전력상 열세에 있다고 평가받았던 포르투에게 패배하면서 16강전을 끝으로 탈락했고, 리그에서는 현재 1위 인터밀란보다 승점이 10점이 적은 4위로 밀려나면서 우승 경쟁이 다소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즌 리그컵에서 우승하지 못한다면 호날두가 있었던 3시즌 동안 유벤투스가 들어올린 트로피는 2번의 리그 우승이 전부일 텐데요. 1,400억이라는 큰 이적료, 그리고 호날두라는 세계 최고의 선수를 영입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족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는 성적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호날두의 움직임을 3시즌 동안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유벤투스는 새롭게 영입한 호날두, 그리고 호날두를 영입하기 전에 팀의 에이스였던 디발라를 어떤 방식으로 공존시킬 것이냐가 가장 큰 전술 포인트였는데요. 기본적으로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 있을 때 벤제마가 수비수를 끌고 나오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패턴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결정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호날두는 엄청나게 많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를 앞세워서 챔피언스리그 3연패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디발라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었고, 호날두는 디발라와 호흡을 맞출 때 침투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디발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오기 전에 디발라는 이과인과 호흡을 맞추면서 이과인이 수비수를 등진 상태에서 볼을 떨어뜨려주면 디발라가 볼을 잡아서 찬스를 만들어주거나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디발라가 편하게 볼을 잡을 수 있도록 이과인이 상대 수비수와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디발라는 상대 수비수와 볼을 경합하기보다 볼을 여유롭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호날두와 호흡을 맞추게 되면 호날두는 공간을 찾아서 자유롭게 움직일 때가 많아서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디발라가 볼을 받을 때 상대 수비수의 압박을 강하게 받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호날두와 디발라는 플레이 스타일상 서로의 플레이를 도와주지 못했고, 유벤투스는 두 선수를 공존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전방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때가 많기 때문에 두 선수가 함께 출전하게 되면 최전방의 공격 숫자가 너무나 부족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호날두와 디발라가 모두 내려와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최전방의 공격수가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그리와 사리, 피를로에 이르기까지 3시즌 동안 유벤투스의 많은 감독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알레그리는 만주키치를 활용하면서 호날두와 디발라를 공존시키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만주키치는 전방에서 많이 뛰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주키치가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면 호날두가 침투해 들어갈 수 있었고, 동시에 만주키치는 포스트 플레이에도 능숙한 선수라서 만주키치가 전방에서 볼을 떨어뜨려주면 디발라가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장면을 보면 만주키치가 있기 때문에 호날두와 디발라가 최전방에 위치하지 않아도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만주키치가 채워줬는데요. 여기서 만주키치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낼 때 호날두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기도 했고,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만주키치가 디발라에게 떨어뜨려주는 장면도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호날두와 디발라가 동시에 출전했을 때 수비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비라인을 내릴 때 호날두와 디발라가 수비라인으로 빠르게 내려오지 않으면서 수비 숫자가 부족해질 때가 많았는데요. 알레그리 감독은 마투이디가 호날두의 자리를 커버해주거나 만주키치가 수비라인으로 내려오면서 수비에 가담해주는 방식으로 수비를 보완했지만, 알레그리의 축구가 수비적으로 단단함을 추구하는 만큼 호날두와 디발라의 부족한 수비 가담은 유벤투스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알레그리 시절에 유벤투스가 수비하는 장면을 보면 호날두와 디발라는 최전방에 위치하고, 오히려 최전방 공격수인 만주키치가 수비라인으로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디발라와 호날두가 측면을 넓게 활용하기보다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때가 많기 때문에 좌우 측면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칸셀루를 제외하면 산드루나 데실리오 같은 유벤투스의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상대팀이 수비를 중앙에 밀집시키면서 호날두와 디발라가 중앙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공수장면으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알레그리 감독은 디발라와 호날두를 동시에 출전시키지 않고 둘 중 한 선수만 경기에 내보내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디발라 대신 콰드라도나 더글라스 코스타를 측면에 기용하는 경기가 많아졌는데요. 콰드라도나 더글라스 코스타는 공격 상황에서 측면으로 움직여주기도 하고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수비에 확실히 가담해주면서 공수장면으로 디발라가 하지 못했던 플레이들을 수행해줬습니다. 따라서 경기 장면을 보면 만주키치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호날두, 오른쪽에는 디발라 대신 콰드라도가 나올 때가 많았고, 콰드라도는 디발라와는 다르게 중앙이 아니라 측면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팀의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고 있었던 디발라의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레그리 다음으로 부임했던 사리 감독은 이과인을 활용해서 디발라와 호날두의 공존을 시도했습니다. 4-3-1-2 전형에서 호날두와 이과인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그 밑에 디발라를 출전시키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과인은 수비수를 끌고 나오면서 호날두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에도 능숙했고, 디발라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플레이에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3명의 공격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사리 감독 시절에는 최전방에 이과인과 호날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디발라가 위치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나 4-3-1-2 전형에서 풀백의 공격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벤투스는 여전히 좌우 측면 공격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수비적으로도 최전방 공격수 3명을 제외한 상태로 수비가 이루어지면서 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리 감독은 이과인을 빼고 디발라를 제로톱으로 사용하는 전술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베르나르데스키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면서 측면 지역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라비오 혹은 마투이디가 나오면서 유벤투스가 수비할 때 호날두의 수비 부담을 줄여줬는데요. 따라서 수비하는 상황이 되면 최전방에 호날두와 디발라를 제외하고 8명의 선수가 두 줄 수비를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한편 공격적으로는 디발라가 오른쪽 측면으로 내려와서 디발라를 중심으로 볼을 점유한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유벤투스는 오른쪽에서 볼을 점유하면서 상대팀 선수들을 한쪽 측면으로 유인하고, 상대팀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쏠릴 때 호날두에게 공간이 발생하면 호날두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뛰어들어가는데요. 지난 시즌 유벤투스의 패스맵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발라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고 반대편에는 호날두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 경기를 봐도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디발라,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호날두가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디발라가 오른쪽 측면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벤투스는 오른쪽 측면에서 디발라를 중심으로 선수들이 볼을 점유하고 있고, 반대편 측면에는 호날두가 침투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발라를 활용한 제로톱을 사용할 때 문제는 디발라가 유벤투스의 빌드업에 관여할 때가 많은 만큼 유벤투스가 공격을 전개할 때 자칫하면 최전방에 공격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리 감독의 제로톱도 호날두와 디발라를 공존시키는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사리 감독 다음으로 부임한 피를로는 4-4-2 혹은 3-5-2 전형에서 호날두와 디발라를 투톱으로 기용했습니다. 특히 3-5-2 전형에서는 활동량이 많은 램지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시켜서 램지가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고, 이때 발생하는 공간을 호날두와 디발라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 호날두와 디발라가 함께 나오는 경기를 보면 호날두와 디발라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그 밑에 램지가 배치되는 전형이 형성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램지가 침투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고, 이때 호날두가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램지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호날두와 디발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날두와 디발라로 이어지는 투톱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두 선수의 스타일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좋지 않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에는 디발라가 부상으로 빠지는 경기도 많았지만, 부상이 없을 때도 호날두의 옆에 모라타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가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벤투스는 호날두를 영입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호날두와 디발라의 완벽한 공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날두의 득점 기록만 보면 122경기에서 95골로 득점 기록 자체는 훌륭하지만, 창의적인 공격 작업을 담당했던 디발라가 부진하면서 유벤투스의 공격이 답답해질 때가 많았고, 유벤투스의 공격 자체가 호날두의 득점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호날두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유벤투스가 찬스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유벤투스는 호날두의 뛰어난 득점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아쉬운 경기력과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날두의 영입이 유벤투스에게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유벤투스와 호날두의 동행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호날두가 유벤투스에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유벤투스 팬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